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있었던 광복절 기념식 그리고 경축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이순신 12척에서 일본과 기꺼이 손잡을 것이다. 내용이 조금 다르죠? 이순신 12척은 지난 7월 12일에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어제는 8월 15일 일본과 기꺼이 손잡을 것이다. 대일 수위 조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뭔가 좀 달라졌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문 대통령 경축사에서 일본 자극을 자제했다.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다. 어제 경축사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대화 협력으로 정책 전환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야당은 어제 경축사에 대해서 아무나 흔드는 나라가 됐다. 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나 흔드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내용 중에요. 도쿄올림픽 얘기가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지금 내년인데 일본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본 측에서. 그러나 원전 그리고 방사능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나라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우호 협력 희망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일본 무역보복 해결 압박 레토릭일까? 뭔가 일본에 대한 압박일까? 왜냐하면 이 도쿄올림픽 얘기를 방사능 문제와 자꾸 연결지으면 굉장히 아픈 지점이 되거든요. 일본한테는요. 여기 보시면 일각에서 보이콧 검토 고난도 반어법이다. 이게 도쿄올림픽 우호 협력 희망한다는 말을 이걸 잘 해석하면은 보이콧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청와대 후쿠시마 협의 등 애둘러 언급한 것이다. 후쿠시마 협의는요. 후쿠시마 이 방사능 오염수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도쿄올림픽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일본이 아파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일본에서도 일왕과 아베 총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깊이 반성한다는 나루히토 일왕. 전쟁 책임 7년째 침묵하는 아베. 뭔가 좀 대조적인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전국 전물자 추도식 어제 일본에 열렸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 이 모습입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즉위 후 첫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이 됐죠. 어떤 얘기를 할지. 부친 평화주의 노선을 계승한 걸로 일단 해석이 되고요. 아베 총리는 어제 뭐 별다른 얘기 안 했지만 대신에 이건 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중국을 의식한 것 같죠? 신사 참배. 그리고 우리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참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본 어제 상황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일왕 그리고 아베 총리의 발언 영상으로 함께 묶었습니다. 보시죠.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過去を顧み、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戦後一貫して平和を重んじる国としてただひたすらに歩んでまいりました。歴史の教訓を深く胸に刻み、世界の平和と繁栄に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した。 자, 아베 총리의 마지막 말. 뭔가 뭐 최선을 다했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에게는 전혀 최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면호 부소장님.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축사에서 도쿄올림픽 거론을 했어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않지만 도쿄올림픽 잘 되길 바란다. 우리 협조할 의사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도쿄올림픽 거론한 부분, 일본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으로는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제 생각에는 그 도쿄올림픽에 대한 언급 자체라기보다도 지금 일본 신문이나 일본 정부에서 나오는
입장 표명을 보면 예. 좀 전에 사회자님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중전에 좀 더 강경한 발언에서 좀 더 우호 협력이라고 그럴까 하는 부분을 강조한 그래서 약간 그 유화적으로 변화가 바뀌었다라는 나타난다고 하는 부분들이. 예.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 도쿄 올림픽은 물론 지금 적어주신 것처럼 예.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호 협력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겉으로는 있지만 예. 저건 오히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예. 지금 사회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어떻게 보면 반어법적인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 일본 측에서도 그것은 뭐 모르는 바가 아닐 테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본은 저 도쿄올림픽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걸 압박으로 느낄까요? 아니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여태까지 일본이 해온 차원에서 보면 예. 그 사람들은 뭐 성큼게 큰 어떤 그러니까 발걸음을 하기보다도 예. 항상 그 조심스럽게 그 차근히 예. 검토하는 거니까 일단은 한국의 정부가 예. 내지는 문 대통령이 제기한 우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연 어떤 식으로 한국 정부가 예. 일본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접근을 할지를 볼 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 대한 그 예. 채권 회수한 부분 예.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진짜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한국 정부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것인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예. 내지는 일본에 예. 대해서 하는 부분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를 지금 보고 예.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자, 어제 일본에서 포착된 모습, 방금 신문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이란과 아베 총리가 달랐거든요. 사실 우리의 기대는 아베 총리의 입에서 깊은 반성, 이 얘기가 좀 나와줬으면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왕의 발언은 우리 쪽에서 보면 조금 긍정적이지만 아베 총리의 태도는 좀 우리는 별로거든요. 자, 이명호 소장님. 일왕과 아베 총리 다른 모습인데요. 일왕의 저런 발언 실질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어떤 좀 의미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끝나고 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나루히토 일왕의 저 입장은 예. 뭐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아버님 때 있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깊은 반성이라든지 깊은 슬픔 얘기는 지속돼 왔던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아베 총리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또 틀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루히토 일왕과 예. 아베 총리는 서로 예. 다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근데 일왕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본의 지금 상황을 끌고 가는 건 아베 총리의 생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징적인 존재고 예.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예.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더 강조가 된다고 하면 예. 총리라고 그럴까 예. 실질적인 권력 권한을 갖고 있는 예. 총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 좀 더 국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따라서 이제 안보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한 가지 차이가 지금과 같은 그 입장의 내지는 표명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왕의 저런 입장이 아베 총리를 견제하는 효과가 실제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또 저렇게 많은 겁니까? 끝나고. 실제적으로 아베 총리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예. 신념에 바탕을 둬서 예. 추구자 하는 것을 크게 바꾼다고 그럴까 하지는 못할지라도 예. 견제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그 나루히토 일왕의 아버님이 예. 어떻게 보면 일찍 어떻게 보면 유례 없는 그러니까 은퇴를 한 것도 예. 그런 그 견제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일본의 상징으로 해서 일본이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인 현실주의적 뭐 안보 대응이라든지 예. 그것만이 아니고 예. 일본이 전후에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평화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 어떤 그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예. 차원에서 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견제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항상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차원의 견제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날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일본과 안보협력 지속하겠다. 어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날짜가 좀 몇 개 나오는데 8일 남은 지소미아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뭐 여권의 길은 일본으로 공 넘어갔다. 뭐 이런 반응인데요. 8일 남았습니다. 8일.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우리와 북한과 관련된 정보들을 주고받는 겁니다. 군사정보를. 이 얘기인데요. 지소미아는 양국이 매년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요, 요걸 결정할 시기가 옵니다. 오는 24일이 시한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연장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따지면 8일이 남은거든요. 24일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일본에 향한 우리의 어떤 또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일 남은 지소미아 운명,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날짜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조치가 시행되는 거는 28일입니다. 24일과 28일. 두 가지 중요한 날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민호 소장님. 그러면은 8일 남고, 그 다음에 또 나흘 더 가고, 그러면은 12일 남고, 요 사이에 일단 지소미아 부분, 우리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세요? 지소미아 측면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북아 내지는 동아시아의 그 안보와 관련된 측면도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삼국 간의 또한 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그 행정부 내 요인들도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는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식의 이제 언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지금. 뭐 그런 차원에서 현 정부도 일본 정부만을 놓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를 당장 뭐 폐기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또 묘수가 남아 있어요. 24일이 지난 이후에 폐기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 연장이 일단 1년 되고 내년 가을부터 폐기가 되는 약간 이런 묘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시한을 넘겨서 1년을 자동 연장시켜 놓고 폐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8일 남았습니다. 8일이요. 이명수 소장님께 좀 추가 질문을 하기 전에 기사를 좀 보면서 좀 할게요. 다음 기사는요. 어제 경축사 내용이 참 많았는데 그중에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그 얘기 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뭔가 좀 많이 적어놨죠? 제목에. 임기 내 비핵화한다. 그리고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한다. 그리고 2045년 원 코리아. 뭐 통일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어요. 여기 보시죠. 평화 경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통일 청사진을 어제 제시했는데요. 남북이 합치면 세계 6위권 경제다. 그리고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원코리아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난해 경제 공동체 구상보다 더 나아간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이념에 사로잡혀 외톨이 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당은 또 여기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대목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완 코리아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자, 어제 경축사에 대해서 오늘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에 북한이 반응을 보였어요. 여기 보시면 조평통 담화통에서 나왔습니다. 조평통 당화라는 이름으로요. 오늘인데요. 우리는 남과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 이게 답입니다. 북한에. 그리고요.
제가 몇 가지 적어왔는데 너무 거친 소리가 있습니다. 동물이 등장하는 이런 약간 육두문자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건 소개해드리지 않겠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럽니다. 평화체제 뭐 운운하고 뭐 평화경제 운운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관심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자, 윤경호 의원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경수사 내용 그리고 북한의 반응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북한의 반응이 아주 썰렁하고 예. 아주 차갑게 나와서 예. 좀 어저께 야당이 그런 비판을 했어요. 예. 우리만의 짝사랑이다. 예, 거기에 딱 맞게 지금 형국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일부러 그 짝사랑이라고 맞춰주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뭐 건가요? 그랬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제가 과거에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 예. 이런 것들을 미북관계를 취재해본 예. 경험칙으로 보면 북한은 항상 벼랑 끝 전술에 굉장히 능하다. 남쪽이든 또는 예. 미국이든 향해서 아주 격한 비판을 할 때는 예. 마크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대화에 응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안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마크에서는 그런 대화와 접촉이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뭔가요? 일부러 겉으로는 센 척을 한다. 저는 뭐 그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북한이 항상 강하고 예. 격하게 반응을 보일 때는 예. 마크에서는 그런 대화에 응하겠다는 사인을 보내는 거다.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대화가 거꾸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는 예, 거네요. 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예. 점을 말씀을 드리고 문 대통령이 한 얘기는 예. 사실 우리에게 광복절이라는 거는 예. 건국절 논란도 있습니다만 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주체 예. 일제 치하의 임시정부로부터 예.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헌법 정신 등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100년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은 일본과의 당장 손에 잡히는 갈등 국면인데 그렇죠. 웬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일본 이거거든요. 관계가 당장 눈앞에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엔 제가 딱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평화경제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2045년 원 코리아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예. 극일을 위해서 일본에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그 길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 평창올림픽 직후에 남북 간의 관계가 급진전이 되고 예, 예. 경제 교류가 열릴 듯이 분위기가 갈 때 예. 아베 총리가 가장 긴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아. 경제적으로나 또는 예. 동북아에서의 주도권 경쟁에서나. 아.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바로 그 점을 노려서 그 점을 겨냥을 해서 평화경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예. 그 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원 코리아 역시 예. 그런 차원에서 내세운 비전이다. 그렇다면 이건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번에 아무래도 이수희 변호사께 발언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저 북한 반응은 뭐, 원래 저렇습니다. 원래 보니까 저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북한 저런 반응이 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교류, 그리고 결국은 뭐 원코리아까지 강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된다면 통일은 대박이죠. 예, 좀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갈 수도 예.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이 되려면 그 전제는 예.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우위, 안보 우위가 있고 또 주변국의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한 거고 예. 북한의 전향적인 개방과 개혁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예. 지금 김정은 체제가 하는 것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변수로 등장을 하면서 한일 동맹에도 균열이 생기고 예. 또 뭐 이 정부에서의 정책도 그렇고 예. 방향도 그러면서 과연 비핵화가 이루어지겠냐. 그러니까 저런 구상의 전제는 비핵화가 됐을 때 얘기인 거죠. 근데 비핵화에 뭐 핵 리스트 하나 제대로 예.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 너무 뜬구름 잡는 정말 어찌 보면 좀 허망함.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별 따다 줄게 같은 마음은 알겠지만 현실성은 낮아 보이는 말. 그 말을 듣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예. 위안을 받는 국민이 몇 분 계셨을지. 저는 어제 그 뭐 실시간으로 예. 저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또 저 평화 경제 얘기를 하시나.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우물가에 가서 너무 숭늉을 차다 너무 예. 빠른 거 아니냐. 예. 이 비핵화가 먼저고 지금 북한의 태도에는 예. 지금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는 자신감이 아니냐. 저는 이게 이렇게 과도한 얘기를 예. 할 때 뒤로는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낙관론도 있지만 예. 저는 또 다른 자신감의 표출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셨는데 별이 저기 있는데 별을 가리켰어요. 근데 손이 닿지 않고 있다 지금. 턱도 없다. 손이 닿기까지는.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김건학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국에 나아갈 길을 굉장히 예. 구체적으로 제시한 처음 어떻게 보면 국가 비전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대통령 그래서 아닌가 오늘 이런 뭐 생각을 몇몇 합니다. 신문에는 로드맵이다. 이런 그렇죠. 표현도 일종의 등장했어요. 로드맵이고 지금 이수희 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 그 안에 비핵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올림픽을 같이 하고 예. 그 다음에 원코리아 이게 예. 일종의 흐름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연도까지 표시가 그렇죠. 돼 있습니다. 연도까지 이렇게 제시한 거는 예.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데 그건 왜 얘기 안 하고 장기적인 걸 얘기하느냐. 예.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부족했던 예. 것들은 뭔가 장기적인 원대한 어떤 그 길이 제시된 것이 좀 부족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길을 뚜벅뚜벅 가자. 예. 그러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좀 명확히 했다. 예. 여기에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을 약간 비판한 대목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 강국인 건 분명하지만 예. 자유무역의 원칙도 훼손하는 일종의 무책임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경제 강국이 책임 있게 할 그러면 것이다. 그거네 우리가 곧 경제 강국이 될 건데 우리는 일본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어떤 과정에서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예. 교량 국가론과 평화 경제론 뭐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예.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갈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2045년이 되면 예. 원코리아를 달성할 것이다. 저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주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의 평가가 약간씩 좀 결이 다르게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이면호 수사님께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한일 관계 갈등 국면이거든요. 이거를 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의지를 어제 밝혔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일 갈등. 이게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해를 넘겨서 좀 길어질 걸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 한일 양국 정부가 어떤 예. 식으로 예. 대응을 할지,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갖고 대응을 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여태까지 그 줄곧 내지는 그 아베 총리는 줄곧 얘기한 것이 예. 한국 정부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것도 예. 이제까지는 일본이 한국을 아주 그 특별히 예. 어떻게 보면 봐줬다고 그럴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더 이상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반 다른 그 국가 관계와 같은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여러 가지 행동이라고 그걸 한다고 하면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을 강조를 하지만 그 변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따라오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일본은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서로의 인식이 과연 조금 더 좀 합해지는 그러니까 수렴되는 부분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번에 광복절 축사라고 그럴까 경축사는 조금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미진했다고 생각이 들고 국제 정세를 보는 측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그 모두에서도 사회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세계의 경제, 안보 다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면호 부수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게 빠르게 뭔가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제 경축사 그리고 일본에서 있었던 일까지 정리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패널 분들의 한 방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유도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어제 있었습니다.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박수입니다. 박수를 쳐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박수를 치지 않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 일본 경제보복
다시 친일 정권 세우려는 의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과소평가했다, 일본.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설 중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 박수 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상황이었어요. 기념식에. 그런데 박수를 안 치신 분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기사가 된 겁니다. 여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원웅 회장은 연설 도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청중의 박수를 유도했으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호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네요. 이쪽 보겠습니다. 이쪽 보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김원웅 회장의 그 박수 유도에 대해서 논평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김 회장이 광복절 축사에서 노골적인 문비어 청가를 낭독한 것은 좀 남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의 어른으로서 채통을 지켜주셨으면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네요. 뭐 삼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회장 이렇게 또 추가 설명도 돼 있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을 설명했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당 박수 안 친 황교안 그 무례의 말문을 잃었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다 야당 문정권 아무나 흔드는 나라 만들었다. 무슨 소리? 이렇게 또 반응이 보여서 서로 또 다른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 조선일보는 이렇게 좀 다루고 있군요. 자, 그럼 어제 상황이요. 기사로 뭐 구구절절 설명 들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경제 보복으로 한국 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시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 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저 모습입니다. 그럼 네 분께 제가 미리 질문을 좀 드렸어요. 자, 두 명이 등장하죠. 광복 회장과 황교안 대표가 등장하는데 네 분 보시기에 누가 좀 너무한 건지,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 좀 드렸습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께서는 양쪽 모두라고 쓰셨네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경중을 따지기는 뭐 예. 쉽지 않고요. 어제 행사가 광복회 또 정부 주최이긴 합니다만 예. 저건 온 국민을 상대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예. 김원웅 회장의 저런 유도는 예. 사실 적절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게 청와대 행사였거나 아니면 정부 여당 분들끼리만 있었던 행사라면 뭐 저런 식의 박수 유도 얼마든지 좋죠. 예. 그러나 온 국민이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아마 황교안 대표 이외에도 예. 박수 안 친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일반 그렇죠. 청중, 요 일반 뒤쪽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일반 관중 중에도 있었겠죠. 예. 또 하나 황교안 대표는 예. 정당의 대표로 저 자리에 참석을 한 거지 예. 개인으로 참석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자리에서 저런 조금은 거북한 유도가 나왔더라도 박수 쳐주는 거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미 뜨거운 맛을 한번 봤잖아요. 예. 불교 어느 사찰 행사에 가서 예.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난 절대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예. 배례를 거부했다가 예. 얼마나 곤욕을 이른바 이제 치렀습니까? 합장 논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 정당의 대표로서 황교안 대표는 예. 그냥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저께 오히려 더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양쪽 다 정말 부적절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념식에서 뭐 박수를 유도하는 발언이 없었거나 아니면 황 대표가 박수를 쳤거나 해서 오늘 기사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다루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 좀 잠시 화면에 있었는데요. 여야 반응 화면 좀 보여주세요. 좀 소개해 드릴게요. 뭐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은요. 황 대표 경추사 동안 거의 박수 치지 않았다. 공당 대표로서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비판했어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요. 박수 태도를 문제 삼는 거는 북한식 공포 정치다. 이렇게 또 반발했습니다. 북한에서 박수 안 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를 또 비유했네요, 여기다. 아무튼 입장이 이렇게 갈렸습니다. 자, 김건학 교수께서는 누가 너무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전날은 우리가 이제 광복을 경축하는 예. 그런 기념식이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고
지금 김원웅 회장이 했던 것도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아마 박수 유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과의 아주 극한의 대치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 최전선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힘을 좀 모아주자. 그런 취지로 이제 박수를 좀 요청한 것인데 그 정도의 어떤 관대함이 없는지 저는 황교안 대표의 잘못이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박수를 더 적극적으로 쳐주면 이런 부분은 초당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하는구나라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김구라 교수께서는 황 대표의 협량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판단하시고. 이수희 변호사는 누가 너무한 겁니까? 저는 이제 그 김원웅 광복회장께서 좀 행사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박수를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황교안 대표도 뭔가를 그 당시에 이제 쓰고 있었는데, 그럼 막 그 북한에서 썼던 설렁설렁 박수를 쳤다고 해서 그 숙청당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한두 번 그냥 손바닥 맞춰준 정도의 신용이라도 하면 어땠을까. 예.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 광복회장의 삼성 국회의원 출신이라 저런 게 뭐 되게 정치 행사를 가면 저렇게 막 박수 유도하고 이런 게 통내죠. 그런데 그래도 광복회장으로 저 경축식에서의 행사 취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저는 아부성 박수를 유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다 사실은 아부라고 적고 싶었는데 너무 발언이 센 것 같아서 조절은 했습니다만은 좀 저는 광복회장께서 너무 적절치 않은 박수 유도가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마치는 순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북한이 오늘 오전에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또 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 새벽에 반응을 보이더니 곧 이어서 미사일을 쏜 게 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나요?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 여부 등 분석 중이다. 역시 뭐 아직까지는 미상의 발사체 정확한 건 모르겠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오늘 오전에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는 얘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군 당국이 미사일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이렇게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더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창렬 교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상세한 설명해 주신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께서 들어가시고요. 최창렬 용대 교수께서 자리하셨는데요. 저희가 어제 광복회장과 황교안 대표 얘기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최창렬 교수께서는 어느 쪽이 좀 너무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전 다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 김원웅 회장이 대통령의 박수를 유도하는 거 조금 어색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부터 쭉 이제 생중계를 봤는데 집에서 대통령도 좀 당황했을까요? 갑자기 거기서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연설이나 이런 경우에 많이 유도하죠. 아까 이제 우리 이승 변호사 말씀처럼. 근데 앞뒤 맥락이 갑자기 대통령께 박수 좀 부탁합니다라는 게 좀 저는 어색해 보였고. 근데 이거 그렇게 어색해 보였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나오는 게 화면에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그건 더욱더 어색해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어색함과 더욱 어색함이 되네요. 제가 느낀 소회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야당 대표가 왜 저렇게 하지?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대단히 어색해 보이면서 현명해 보이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국민들이 설령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지지 성향에 무관하게 제1야당 대표가 옆에서 다 손학규 대표 박수 치고 다 치는데 옆에서 박수 안 치는 게 대단히 좀 속 좋아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느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또 논평을 내는 것도 저는 어색하다고 봐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뭘 굳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 대치전선을 만들어요. 전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굳이 얘기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하는 한국당은 더욱더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왜 북한에다 비유를 합니까? 왜? 한국당은 어떻게든 북한과 뭔가에 대비시키는 이런 조금 비유를 좀 심하게 말하면 논리를 좀 비약한다면 어떻게든 좀 이 북한과 대비시켜서 어떤 냉전적 사고 잠깐 보이려 하는 게 아닌가, 잠깐 이 결집을 시키려 하는 게 지층을. 지난번도 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몇 명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수석 대변인 얘기 있었고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한국당의 저러한 반응은 저는 뭐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정치가 여전히 이거 좀 낙후돼 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제가 뭐 다 양비론적으로 다 비판했습니다만 예. 가장 적절치 못했던 건 역시 황교안 대표가 박수치지 않은 현명함으로 보이는 것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어색함이 겹쳤고, 근데 그 중에서 현명은 황교안 대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자, 네 분께서 보니까 다 답변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화면을 좀 봐주시죠.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난 4일 제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운전자 A가 있고 운전자 B가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가요. 그런데 이 운전자의 차선을 넘나들면서 칼치기 운전, 그러니까 갑자기 끼어드는 운전이죠. 이 칼치기 운전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칼치기 운전에 깜짝 놀란 거죠, 운전자 B가. 그러자 전 차가 가다가 온 신호에 멈출 때 옆에 차를 대고 항의를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러자 운전자 A가 차에서 내려서 그 운전자 B를 폭행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근데 운전자 B, 그 차에는요, 가족들이 타고 있었어요. B 씨의 아내, 자녀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운전자 A가 B를 폭행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폭행을 목격한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경찰은요, 운전자 A 씨를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 3개에 걸쳐 설명이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차 가고 있죠. 요 차가 끼어듭니다. 뒤에 차가. 뒤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빵 하니까 이 앞차가 급제동에서 깜짝 놀라서 옆에 가서 항의하는 겁니다. 옆에서 항의하는데 문을 열고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상대편에서 운전자가 내립니다. 흰색 차에서. 네. 저 모습이거든요. 지금 뭐 저희가 폭행하는 장면까지는 보이진 않는데 저거 내려서 운전자가 그 앉아있는 운전자 B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고 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모습이죠. 그래서 그걸 가족들이 보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수희 변호사. 저는 어떤 혐의고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로 저 영상을 봤는데요. 지금 이제 계속 칼치기를 하는 위험 운전을 하고 왔는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주 동부경찰서 고유정 사건 수사했던 곳인데 거기서 지금 그래서 그 칼치기에 대한 도로교통법 얘기는 없고 때렸기 때문에 그리고 2주 진단이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폭행 치상 아니면 뭐 단순 폭행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인이 아내가 저 영상을 찍은 거예요, 휴대전화로. 근데 그것을 저 가해자가 뺏어가지고 저 숲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휴대전화가 깨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손괴죄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칼치기가 좀 입증될 만한 영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모든 걸 떠나서 지금 이제 맞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진단서가 2주 진단서다 보니까 아마 좀 가볍게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폭행을 하게 된 경위를 따져봤을 때 이제 공분을 사는 이유가 아이들이 4살, 5세, 4세 그 자녀 그다음에 아내가 보는 앞에서 저렇게 아주 과격한 폭행을 했다는 거. 그리고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보셨지만 차에서 내려서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거든요. 그리고 그 운전자 그대로 맞았고요. 안전인지라도 알리니까 맞을 수밖에요. 그리고 핸드폰을 뺏어서 던져버립니다. 근데 핸드폰으로 아마 그쪽 안쪽에서 누군가 이제 문제 삼아서 찍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핸드폰을 던져버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자기가 폭행을 하는 장면을 찍은 예. 휴대전화지만 그래서 이게 증거인멸이 안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 그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일 때예요. 내 죄책에 대한 증거를 없앴을 때는 또 증거인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깨트려서 못 쓰게 만든 거. 그 재물 손괴네요. 그러면. 예, 재물 손괴로 그래서 조사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경찰이 지금 이권에서 조사한다는 얘기인데 최시환 교수님. 운전하고 다니서 저런 상황을 당하시면은 누구나 저거는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운전을 이제 자주 합니다만 하도 저런 보도를 많이 보니까 운전할 때 무슨 약간 피의식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접 당한 적은 없는데 저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당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상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서 우리 사회 뭐 이게 뭐 사회 전체적인 문제까지 비약시키긴 좀 그렇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너무 높아서 공적 영역이나 사회 정의에 대한 분노 게이지는 대단히 낮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민들이 제 생각에는 저는 사소한 것들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민감하고 예민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적 영역에서는 너무 자신의 이해에 투철하고 공적 영역에서는 대단히 관대하고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좀 엉뚱한 말씀 같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 보면서. 윤경호 의원님 그냥 곰곰이 좀 심각하게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너무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저럴 때 만약에 같이 서로 주먹질을 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아니면 저 운전자 B가 또 내려서 같이 주먹 다짐을 왜냐하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뭐 모욕감을 떠나서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그럴 상황이 있다는 있을 수도 있네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수희 변호사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에 쌍방폭행이라고 하지,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근데 저거는 먼저 맞은 사람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부인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던지는 행위. 그러면 그거를 뭐 제어하거나 이 정도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뺏어서 던지면서 그러다 보면 좀 실갱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까 그 운전자 A가 때리고 이제 휴대전화 던지고 자기 차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운전자 B가 내려서 가서 주먹을 휘두르면은 그러면 또 폭행이죠. 쌍방 폭행입니까? 예, 쌍방 폭행. 똑같이 처벌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로 약을 막 올렸을 때 못 참고 주먹을 때렸으면 이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또 좀 본인은 억울하죠. 근데 우리 지금 그 처벌례는 저런 경우에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는 그냥 맞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사적 구제라 그러죠. 그리고 뭐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감정을 푸는 그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이 법감정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럼 저 운전자 B 씨께서 저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의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문을 열고 뭐라고 항의했어요? 보통 칼치기 저렇게 하면 앞에 뛰어든 사람은 자기는 별 느낌이 없지만 생각을 하는 뒤에서는 급정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아이 둘이 뒤에 있었으면은 급정거를 하면 올 수도 있고 상당히 놀래죠. 그러면은 서로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끼어든 쪽, 저 칼치기 한 쪽에서는 뭐 그 정도 갖고 저렇게 내가 뭐 이런 거고 이쪽에서 당한 쪽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뭔가 이제 항의를 세게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적당한 거죠.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블랙박스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들고 가서 뭐 위험한 운전을 했다고 해서 고소를 하거나. 근데 이런 제 말을 듣는 저희 시청자께서는 저 한가한 소리 한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 와서 주먹을 휘두르는데 그 이후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만약에 운전자 B가 전혀 저항을 하지 않는 게 맞저항을 하지 않는 게 정당한 태도였다면 운전자 A에 대해서는 정말 일벌백계를 해야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양형 기준을 훨씬 높여야 된다. 이런 일들은 아마 유사한 사건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무슨 연예인 영화배우 뭐 최모 씨도 이렇게 앞에서 급정거했다가 지금 검찰로부터 상당히 센 구형을 지금 받은 기사를 봤고요. 아까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 모두가 다 지금 분노 조절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저렇게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나 저런 걸 보고 난 쉽게 주먹을 먼저 앞세우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려면 가혹한 처벌 그리고 일벌백계를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피해를 당하신 운전자 B 씨와 그 가족분들 빨리 뭐 신체적이든 정신적으로 빨리 치유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경제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시작할 때 일면 기사로 좀 소개해드린 내용인데요. 다음 기사 넘겨주시죠. 매일경제입니다. 1978년 이후 5차례다. 금리 역전 뒤엔 어김없이 침체가 왔다.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금리와 단기 채권의 금리. 원래는 단기는 좀 낮고요. 장기는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아무래도 멀리 보게 투자하게 되면 불확실하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기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 이걸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발생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경기 흐름에 가장 민감한 집단인 채권 투자자가 비명을 먼저 지른 것이다. 뭔가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G2 분쟁에 따른 중국과 독일 경제 부진, 그리고 글로벌 증시 공포감 계속 키웠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이 국제시장 뭐 교란이 온 거다. 이 와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우리 치면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준 의장에게 멍청하다고 또 인신공격을 해요. 이 와중에요, 지금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으켜 경기 침체 불질러 놓고는 트럼프 아주 명청한 파월 연준 의장이다.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이게 된 겁니다. 연준의 금리 추가 인하 압박. 금리 안 내려서 이런 거다. 이렇게 지금 탓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경호 위원께서 전문가신데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 예,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 예.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 예. 1위, 2위 나라 간에 벌이고 있는 경제 전쟁이 예. 온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우선 당장은 무역 분쟁이었죠. 예. 양쪽이 먼저 관세를 때리고 그에 대해서 예. 농산물 수출을 중단하고 예. 뭐 등등등. 그 다음에는 이제 통화 전쟁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 과거 조금만 우리가 경험을 했던 과거로 조금 가보면 예.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 겪었죠. 예. 그로부터 또 조금 더 당기면 2000년, 2001년에 예. 버블 경제, 아. 닷컴 예. 경제 버블 위기가 또 있었고요. 그로부터 또 물론 그 사이에 2006년, 7년에 예. 미국에서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거와 예. 흔히 말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럴 때마다 시장에서 먼저 길게 보면 장기 경제의 흐름이 곧 꺾일 것 같다. 예. 시청자들께 한 말씀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려면 예. 3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게 경기 침체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주춤하고 그러면 그냥 경기 둔화 정도라고 예. 얘기하거든요. 부진이라는 표현도 예. 쓰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불은 싸질러 놓은 게 뭐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예. 양쪽이 무역 전쟁, 예. 뭐 통화 전쟁 했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예. 이후에 전 세계는 모두 다 저금리 체제로 경제를 끌고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일본이나 미국 포함해서 양적 완화, 예.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가면서 예. 재정에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저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가 저렇게 파월 연준 의장에게 예. 클루리스, 명창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정도의 공격을 왜 했느냐. 예. 연준이 지금까지 저금리 체제를 쭉 이어오고 있다가 올 초에 작년 말부터 예. 금리를 오히려 끌어올리는 조치를 취했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예. 세계 경제가 급 강화할 걸로 보니까 예. 지난달 7월에 다시 금리를 낮췄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간에 판단을 좀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약간 과신을 했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다음 달에는 또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전에 했던 0.25%포인트가 아니라 예. 0.5%라는 굉장히 많이 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큰 폭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돈을 투자하고 그에 대해서 수익을 남기려고 예. 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이라는 건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먼저 어찌 보면 미국 연방은행을 중앙은행을 지금 조금
푸시하고 있는. 아. 예. 그래서 미국 연방은행이 지금 이 상태에서 또 금리를 낮추면 예. 그 채권 투자자들의 요구에 끌려가는 또 형국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 점에서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뭔가 이게 정치적인 움직임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안에는. 서로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정치적인 것도 물론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가 급강하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렇죠. 대선 재선 그럼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경기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 점에서 사실 여러 이해관계가 지금 예. 얽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통화정책 예. 또는 재정정책으로 예.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낮추는 게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엄격히 좀 보면은 사실은 뭐 금리 얘기가 중요하게 하지만 여기 아까 방금 저 조선일보에서도 있지만 이 미중 무역 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 경기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 미중 무역 분쟁 이거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딱히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협상을 예. 하고 있죠. 관세를 부과했던 예. 거를 걷어들이느냐 예.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느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면 우리 미국의 농산물 수입 안 하겠다. 예. 뭐 양쪽이 서로 서로 아킬레스건을 그러니까 이른바 한 방씩 서로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이 계속 관세로 중국을 억제니까 중국은 예. 그동안에 꽉 쥐고 있던 환율을 예. 슬그머니 풀어서 자기네 통화 가치를 좀 떨어뜨렸거든요. 아. 그러면 수출해서 억제는 거를 좀 상쇄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자존심 싸움과 함께 어찌 보면 1위와 2위 간의 치열한 다툼인 형국인데 예. 이게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예. 주변국,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 예. 지금 독일이 벌써 가장 먼저 흔들리고요. 우리도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 수출로서 예. 우리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미중 무역 분쟁의 답을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예.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 양쪽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경제를 희생시키는 거는 막아야 된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또 경제를 망치고 있다. 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재산보다 많이 펀드 투자를 약정한 조국. 본인 재산은 한 56억 정도 되는데 어떤 펀드 투자한다고 이제 투자에 약정을 합니다. 이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근데 70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뭐 여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후보자들도 여러 가지 좀 부동산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목동 아파트 매입, 뭐 정부 갭 투자와의 전쟁 선포 이유다. 여기 보면 이종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얘기예요. 그리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요. 거주한 적 없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런 갭 투자, 뭐 분양 이런 어떤 이 부동산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관 후보자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 후보자 부인은 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했다. 그리고 장녀 취약 때 위장 전입 의혹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좀 초점을 맞춘 기사네요. 경향신문입니다. 재산이 56억입니다. 전체 재산 신고한 게요. 근데 조국 후보자 가족은 사모펀드에 74억 원 출자를 약정했습니다. 약정을 하니까 이게 약속을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재산은 56인데 투자를 74억 하겠다고 약정을 했다. 조 후보자 법적으로 허용된 투자다. 그리고 뭐 74억 이거 다 안 해도 되는 거다. 뭐 이런데 그럼 처음부터 74억을 왜 제시를 했을까?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펀드 투자 시점이 뭐 쟁점이 될 듯 써 있는데요. 민정수석이 된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 전 수석은 측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거다. 이거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와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조국 후보자의 동생 전 부인 집에 모친 이어서 전입했다. 이상한 부동산 거래다. 뭔가 이제 부동산 거래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약간 좀 이렇게 궁금한 점을 남기는 점들이 있어요. 조 후보자 측 동생 전 부인과 3년째 뭔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의 전 부인.
보세요. 이게 상식적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 부인 빌라에 모친이 5년째 사는데 7월 인사검증 기간에야 계약서를 썼다. 그리고 조 후보자의 부인이 임대, 그리고 동생의 전 부인이 임차. 그러니까 과거 동서지간에 지금 임차 이런 거래가, 임대 임차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 빌라 중개한 부동산 업자는요, 조국 부인 돈으로 매입대금 냈다. 근데 그 빌라는 지금 동생의 전 부인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개운하지가 않다. 지금 이런 설명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 들었는데, 일단 이수희 변호사,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선 이제 조국 전 수석의 경우 예. 이 집은 좀 이상해요. 예. 특히 부산에 조국 그 후보자의 부인 명의로 경남 성경 아파트가 있었는데 예. 이 성경 아파트를 2017년 11월,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할 때 그러니까 옛날 동서가 되는 예. 거죠. 이분도 이름이 또 성씨가 조 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동생 전부인인 조 씨한테 그걸 팝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근데 이 거래가 그러면 혹시 그때 2017년 11월 경에 예.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특히 공직자들의 2주택에 대해서 비난이 많을 그렇죠. 문제 제기가 많이 때라서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혹시 그냥 명의만 넘긴 게 아니냐. 실거래가 아니고 그 의혹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2014년에 이 부산에 빌라를 하나 매입을 합니다. 매수를 했어요. 예. 이게 근데 명의 소유자는 그 전 부인, 동생의 전 부인. 동생의 전 부인. 예, 전 부인인 그 조 씨 명의로 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빌라에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지금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월세로 살고 계세요. 월세로 살아요. 근데 그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고. 그런데 2019년에 이 7월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는데 임대인이 집주인인 그 전 동서 조 씨가 아니라 임대인, 그러니까 세를 내준 사람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를 얻었다고 하는 임차인이 또 소유자인, 등기 소유자인 조 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자기 집을 빌린 거죠.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빌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측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헷갈려서 쓴 거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는데 임대인, 임차인도 구별 못할지 계약서라는 게 잘못 썼으면 다시 써도 되는 거고 우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부산 빌라의 매입 대금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그 증언에 의하면 이 부산 아파트,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그 부산 아파트의 전세금으로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명의만 동서 명의로 했던 돈은 거 다른 아니냐. 곳에서 지금 소유는 전처, 그 동생의 전처 이름으로 돼 있지만 돈은 다른 곳에서 왔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는 청문회 때 확실하게 해명이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 후보자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구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건지 이거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천환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설명을 쭉 이제 해 주셨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납득하는 게 몇 개 있잖아요. 일단 동생의 전 부인과 거래했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맞고 틀리고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미심쩍은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건 청문회에서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고 조국 후보가 정확히 해명을 하는 수밖에 없죠. 해명을 해서 이해가 가고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면 넘어가는 것이고 무슨 이 잘못된 게 법률적으로 있다라든지 하자가 있으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부동산 얘기도 있지만 이제 펀드 관련 얘기도 좀 있거든요. 이렇게 좀 조국 후보자 측에서 설명이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에 대한 규제는 없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만 규제하고 있을 뿐 펀드는 간접 투자니까 여기는 규제가 없다. 그리고요. 해당 펀드는 블라인드 사모펀드로서 어느 종목에 투자했는지 모르고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해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관련해서 재산 규모가 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거 관련돼서 얘기가 좀 있나 본데요. 아무튼 청문회 과정에서 각 장관 후보자들의 어떤 부동산 문제 그리고 어떤 이런 주식이나 이게 펀드 문제 이런 거에 대한 해명 그리고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저희가 앞으로 했는데요. 제가 말실수를 했거든요. 요번에 이슈컷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이슈컷 보겠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축하금입니다.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지자체의 출산 축하금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둥이의 혜택을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첫째에 주목한 건데요. 많은 곳에서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을 신설하거나 금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둘째나 셋째는 나중 문제고 우선 한 명이라도 낳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지원금 때문에 아이를 낳거나 못 낳는 건 아니겠죠. 육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성당입니다. 오는 25일 마장동에 서울 첫 청각장애인 성당이 문을 엽니다. 이는 아시아 최초 청각장애인 사제 박민서 신부 주도로 만들어졌는데요. 미사를 보는 대성전을 계단식으로 만들고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 수화와 자막이 잘 보이도록 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해녀들의 섬입니다. 미국 작가 리사 씨가 제주도 해녀들의 삶을 소설로 펴냈습니다. 10년 전 우연히 해녀들의 사진을 보고 집필을 결심했다는데요. 외국인이 썼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제주의 풍경과 언어, 생활상뿐 아니라 4.3 사건 등 역사적 내용까지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소설은 출간 직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영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